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만남으로 가득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관계를 쌓아가며 가을에는 그동안 맺은 인연의 열매를 거두지요. 그리고 겨울 60세를 넘어서면 이제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더 피곤해질까? 왜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인간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회식 문화,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우리는 평생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모든 모임에 나가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관계. 첫 번째,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발신자를 보는 순간 또 모임 참석하라는 연락이구나 하며 한숨이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받기도 부담스럽고 안 받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키스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도 매달 한 번씩 동기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요. 옛 이야기도 나누고 회사 근황도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다는 자랑, 누구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 누구는 최근에 비싼 차를 샀다는 과시. 모임은 점점 자랑 대회가 되어갔고 김 씨는 매번 모임 후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사실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30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안 나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나갔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제 60이 넘었는데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건가?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 씨가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연락을 끊거나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임에 한두 번 안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석해서 기분 나쁘게 돌아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임 전날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이 모임이 정말 기대되는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이제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구나.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혹시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험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씨 가명 63세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하고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도 함께 지켜본 사이였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 남편은 바람 피운다더라, 누구 딸은 이혼했다더라.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제 귀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 씨 자신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가 험담이 머릿속에 맴돌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불평이 많아졌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내가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부정적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와 험담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불안감이 커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의 박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기에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는 대신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는 정도로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지 않아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항상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이제 거리를 둘 때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정적인 대화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선택 아닐까요? 세 번째, 경쟁과 비교를 부추기는 관계를 놓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동창회나 동호회에 가면 묘한 경쟁 분위기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지, 이런 무언의 경쟁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철호 씨, 65세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의 총무를 맡아 2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보람을 느꼈지요. 흩어져 살던 친구들을 다시 모으고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모임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면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누군가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하면
은근히 자랑 대결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까지 비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경쟁에 휘말렸어요. 내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닌다.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낸다며 자꾸 증명하려 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왜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한국 사회는 유독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과 연봉으로,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로, 심지어 노년에도 건강 상태와 경제력으로 비교당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의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철호 씨는 결국 20년 넘게 맡아온 동창회 총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이 씨는 더 이상 경쟁과 비교의 장에 자신을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를 그만둔다는 게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 후 이 씨는 동창회 대신 근처 공원에서 만난 산책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과거의 성공이나 자녀 자랑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요즘 읽는 책이 재미있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관계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어떤 모임에서 경쟁과 비교의 압박을 느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돌아와서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이제 놓아줘야 할 관계입니다. 또한 SNS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은근한 자랑과 과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채팅방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과감히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쟁과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여러분, 혹시 항상 자신만 전화하고 자신만 먼저 연락하고 자신만 챙기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씨 가명 62는 지난 10년 동안 한 후배를 꾸준히 챙겨왔습니다. 후배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고 명절 때면 선물도 보내고 아플 때는 병문안도 갔습니다. 정 씨는 이것이 당연한 선배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정 씨가 힘들 때는 한 번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꽤 큰 수술이었는데 그 후배에게 연락했더니 "아, 그래요? 빨리 나으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죠.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였구나.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브 앤 테이크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크게 소진시킵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정미경 씨는 그 후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고 도움을 요청받아도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배는 제가 거절하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그 사람은 진짜 저를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난 거였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항상 자신만 먼저 연락하는 사람, 자신만 챙기는 사람,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재정립은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도 노력하도록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다면 그것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락을 멈추자 자연스럽게 소원해진다면 그것은 원래 그 정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눈치 보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눈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눈치, 선생님 눈치, 상사 눈치, 시댁 눈치, 친구들 눈치. 평생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서울 강구에 사시는 한명숙 씨, 가명숙 씨는 평생 눈치의 달인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친정에서는 효녀, 직장에서는 모범 직원, 동네에서는 친절한 이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죠. 피곤해도 웃었고, 싫어도 참았고, 하기 싫어도 했어요. 그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싶었죠.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눈치 문화는 유교 문화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기 주장보다 양보와 배려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눈치는 자아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며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한명숙 씨는 용기를 내어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은 괜찮아요. 저는 안 먹을게요 라고 말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한 씨가 걱정했던 것만큼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쓸데없이 눈치 보고 걱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끔 제 의견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눈치를 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걱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개인 시간까지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기본적인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눈치 보는 삶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보며 살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하기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승낙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 평생 힘들어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희 씨, 가명 60시 거절을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힘들어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절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절 찾았고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최 씨는 평생 아니요라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혼자 하라고 해도, 친구가 새벽에 공항 태워달라고 해도, 이웃이 자기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해도 모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 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토록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중 병문안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people pleaser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와 감정은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60세가 넘으면 체력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무리하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이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퇴원 후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네라고만 말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미안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큰일 날 것처럼 걱정한 거였어요.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먼저 직접적인 거절이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수 있고 상대방이 설득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는 가능합니다. 또는 제가 직접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자신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성호 씨 가명은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 동기로 만나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누가 얼마나 벌고 누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었죠. 반면 저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죠. 김 씨는 친구와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뭐 하냐고 말했고, 김 씨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40년 전에는 같은 꿈을 가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각자의 가치관이 확고해집니다. 이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었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김성호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40년 우정이었기에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며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 가끔 안부만 묻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우정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만날 때마다 싸우고 기분 나빠지는데 그게 진짜 우정일까요? 오히려 거리를 두니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후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이들과는 대화가 편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누구와 대화할 때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지, 누구와 있을 때 자신답게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과 만날 때마다 가치관 충돌로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가치관에 맞춰 살 필요도, 남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 아닐까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행복. 첫 번째,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안쓰러운 일로 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윤미선 씨, 가명 63세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고독 solitude과 외로움 loneliness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 있음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해롭지만 고독은 오히려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고독의 시간은 창의성을 높이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하며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고독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미선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오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고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물론 가족과 친구들도 만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이 시간에 제가 진저를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감상, 산책, 명상. 이런 활동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오히려 혼자 할 때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했다면 갑자기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친구를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옥 씨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신경 썼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 씨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니 점점 나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 조용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것,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롭다는 것, 이런 걸 65세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인식을 정서적 건강의 기초로 봅니다. 자신을 잘 알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모르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도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모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순옥 씨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됐어요. 혼자 있어도 재미있고 혼자 밥 먹어도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즉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세요. 오늘 나는 어땠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 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다 보면 점점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을 해보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악기를 배워보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 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평생 남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세 번째,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세요. 여러분,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등산, 여행, 골프 같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혹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전주에 사시는 정태수 씨 가명 60대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당신 취미 좀 만들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 씨는 나이 들어 무슨 취미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수채화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났죠. 그래서 물감과 붓을 사서 집에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정 씨는 매일 오전 2시간을 그림 그리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창밖 풍경, 화분에 심은 꽃, 식탁 위의 과일,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이 늘면서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고 어느새 그림 그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오직 붓질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볼 때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이걸 그렸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몰입 플로우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6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태수 씨는 그림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봤습니다. 서예, 목공예, 사진 촬영,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주로 그림을 그리지만 가끔 서예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 천천히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어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항상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보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취미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서, 퍼즐, 뜨개질, 정원 가꾸기, 요리,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느려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다가 막상 혼자 남으면 이제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순간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경숙 씨, 바스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의 식사 준비, 자녀들 뒷바라지, 손자, 손녀 돌보기.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어느 날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여행을 갔어요. 3일 동안 집에 혼자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심심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을 위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온 후에도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나만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은 가족들이 알아서 식사를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고독은 인간이 자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러한 자유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박경숙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깁니다. 나만의 날에는 아침 늦게까지 자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편한 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좋아 라고 답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을 때의 자유를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나도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해해 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남이 보기에 무의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싶으면 멍 때리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간식을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라고 정하세요. 그곳에는 좋아하는 물건들을 두고 편안한 의자를 놓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자신을 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양보다 질, 진정한 관계의 의미. 첫 번째,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100명? 200명? 500명?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강인호 실세는 젊었을 때 인맥이 넓기로 유명했습니다. 명함첩에는 수백 장의 명함이 있었고 전화번호부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식, 골프, 동창회, 매주 여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인맥이 넓다. 나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는 게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강 씨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1명, 직장 후배 1명, 그리고 동네 친구 1명. 수백 명의 지인 중 오직 3명만이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강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00명을 알아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3명이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소중하더라고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텀바는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15명 정도,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체력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얕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깊은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강인호 씨는 퇴원 후 자신의 인간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 중 대부분을 삭제하고 오직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과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요. 하지만 만날 때는 진심으로 대화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고 진짜 마음을 열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5번씩 만나도 겉핥기식 대화만 했는데 지금은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자주 연락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깊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맥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명함 100장보다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 아닐까요? 두 번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가 있나요?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홍미라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친구와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편해요. 화장 안 해도 되고 비싼 옷 안 입어도 되고 잘난 척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한 옷 입고 만나서 수다 떨다 가요. 서로 잘못한 것도 지적 안 하고 충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홍 씨에게는 다른 친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조금은 긴장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약점은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친구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편할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잖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편한 거야.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이 확고합니다. 이제 와서 서로를 바꾸려 하면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홍미라 씨는 이제 그 친구처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다르게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다르게 행동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와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스트레스도 줄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충고, 조언, 지적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설령 그 선택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판단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방법도 있겠네. 라고 받아들이세요. 또한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약점도 실수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60세 이후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경쟁과 비교를 부추기는 관계,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눈치 보는 삶에서 벗어나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친구가 되고 취미를 즐기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았어요. 자유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필요 없는 관계를 버리고 필요 없는 걱정을 버리고 필요 없는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제2의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